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FOMC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농후해서 변동성이 컸던 요맘때 FOMC 회의가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떤 방향성을 띨지 거기에 내 포트폴리오는 잘 맞게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두 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배트맨의 젠틀맨이시죠. 허반석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또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눠볼 텐데 이슈에서 FOMC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지만 오늘 연준의 발표 때문인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를 들어와 주면서 우리 시장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될까요, 위원님? 네, 2개월여 이상의 조정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FOMC, 제가 길어야 16일, 17일 주간에는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에 송부 드릴 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FOMC에서 시장의 기대치 정도 그리고 시장이 안도할 정도의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지속해주는 모습이 오늘 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FOMC에서 OT나 YCC 등의 어떠한 대책, 카드를 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너무 먼 미래에 있는 가치를 앞당겨 오는 것도 위험한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은 당연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한 가지와 그리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경기가 회복된다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기대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번 FOMC와 그 이전의 발언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도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 마찬가지로 시장과의 소통에 능한 사람들이다. 여지껏 시장과 소통을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이퍼링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시장과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시절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옐런 재무장관을 비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결국 금리를 올렸음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시장과의 소통에 능통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일말의 기대감으로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부터 이어져 온 백신 공백기는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집 구간의 끝매짐이 이번 주 중 내일 미국 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 이슈가 끝나고 나면 3월 달 동안 예정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마무리되어가는 수순입니다. 이제는 그 시간 동안 내 포트가 내 종목이 잘 꾸려져 있다면 체력 테스트와 포트의 내실화가 이루어져 있다면 앞으로 남은 3월과 4월 동안에는 수익 극대화로 가는 길목에 우리는 서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슈마다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 부분 초점을 가지고 그 보유 종목들을 잘 지켜나가시면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시장과 3월, 4월 시장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상반기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이 3월의 FOMC 회의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진 가운데 이 고비를 잘 넘겼다면 이제 앞으로는 매집을 잘한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흐름을 타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각으로 새벽이었죠. FOMC 회의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석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데이 이슈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도 두 개의 이슈를 꼽았습니다. 역시나 FOMC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 제로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좀 안도를 하면서 강보합권에 마감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 강세를 쭉 보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화제의 종목이죠. 따상에 입성한 SK바이오사이언스. 과연 따따상까지 가능할 것인지 계속 가지고 가도 좋은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역시나 오늘 하루 종일 방송에서 내내 다루어졌던 FOMC 연준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좀 만나보시면요. 여러분들도 모두 이제 속보를 들으셨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증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못을 박았습니다. 금리 동결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요.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는 계속 있었지만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6.5로 상향을 한 상황이고요. 미 실업률도 5%에서 4.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시장에서 나온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시장은 좀 안정성을 찾은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분석들이 많이 방향이 갈리더라고요. 일단 확실히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을 봤을 때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 모두 다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흥분하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하나 있죠.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테이퍼링에 있어서 경제와 고용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할 때나 시행할 때나 앞서서 시장에 공유를 할 것이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FOMC 이전에도 옐런 재무장관이 지명자 시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으로 재임 시절에 분명히 금리는 올랐다라는 부분. 하지만 S&P 500은 옐런이 연준 재임 기간 동안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앞으로도 파월과 옐런의 시장과의 소통 능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 길어야 16일, 17일 FOMC가 있는 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각에서는 이 거시경제를 3번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누구나 다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동안에는 시장이 주는 수익을 편안히 취하는 11월, 그래서 11월은 편안히, 그리고 12월은 차분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21년도 내년을 준비하는 12월 해서 12월은 차분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죠. 1월에는 당연히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올 줄 알았던 시장이 오히려 조금 지지부진한 조정 장세에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2월은 백신 공백기입니다. 그 백신 공백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1월 달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에 집중했으니까 그에 걸맞는 매집 구간으로 보내자라고 해서 2월은 백신 공백기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에 들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 이제 2개월여 끌어왔으니 조정 길어야 16일, 17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레터를 발송드릴 때 적었던 이야기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오판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을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여유롭게 조금만 바라봐 준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백신을 맞을 겁니다. 백신을 맞고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스라엘에서 총리가 언론 앞에서 마스크 벗고 차 한잔 하고 있는 모습들 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는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이고 우리는 소비와 경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이후의 스텝에 대해서는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달러 강세까지도 먼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정상화, 일상화를 우리는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내가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조금 떨쳐버리시고 네. 매집 구간을 잘 보내시자라고 제가 2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부터 조정이 일단락되어가는 모습이라면 앞으로 이 상승기에 얼마만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있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탄탄한 종목, 내실 있는 종목으로 나의 포트를 꾸려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조정이 이제 일단락되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외인들의 수급도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자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요.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요. 1221원 언저리까지 23원, 24원으로 올랐지만 거기까지 내려와주는 모습, 외인 수급의 긍정적인 모습. 지금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5% 가까이 뛰어서 1.7%가 넘는 모습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도 FOMC 직후에는 다시 낮아졌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쪽으로의 마음이 다시 열렸다라는 부분들,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자 자산시장으로 자금들이 다시 쏠렸던 모습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탄탄하다. 앞으로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외화 유출이나 외인들의 엑시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주식 비중이 높지 않다던가 매수를 못한다던가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뭐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이야기처럼 너무 겁낼 장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FOMC에서 진행되었던 부분, 그런 부분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수익을 내면 냈지 조정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닫아줘도 덮어두어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슈들, 악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너무 그렇게 두려워서 매도를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그런 대응보다는 내 종목이 이 악재를 딛고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왔고 FOMC에서도 시장과의 소통에 능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상승의 기류에서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 종목을 잘 지켜내자라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조정은 데크레센도 그리고 상승은 크레센도라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계속해서 연준에서 좀 강력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지고 움직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쯤에서 좀 위원님께도 한 번 더 궁금한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미국채 10년물 이야기를 계속
계속 해오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연준이 다독거리기도 하긴 했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부분이 비트코인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슈들도 좀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에 대해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풀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경기 부양책이 통과된 이후에 네. 결국엔 12월 21일, 22일 날에도 미국에서 미니 부양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양책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자 나스닥을 중심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도 국내 증시도 상승을 다시 했던 모습들이 우리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근본 경기 부양책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자 비트코인도 상승, 국내 증시도 상승, 위험 자산들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부양책을 통해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현금이 소비 시장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양책으로 지급된 현금이 자산 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는다면 인플레이션은 일단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미 국채 금리 10년물이든 단기든 장기든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시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그렇죠. 오히려 이 국채를 가지고 투기를 하려는 세력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만큼 국채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랐고 오른 데 있어서 지금과 같이 5% 이상 또 추가로 오른다라는 부분, 결국엔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국채 금리에 있어서도 뭔가 투기적인 모습들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연준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나 카드를 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한 대응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금리 상승이나 경기에 대한 부분 용인할 만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뉘앙스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연준에서도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판단하는 수위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러한 대책들이 나올 거니까 너무 염려하기보다는 그런 조정들을 우리가 잘 버텨낼 수 있는 남은 3월과 4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준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2.5%를 넘지 않는 한 기준금리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좀 마침표를 찍은 부분들이 시장에 오늘 긍정적으로 확실히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또 계속 이어질 것이다.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FOMC 이슈 여러분들도 좀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요즘에 가장 주식시장에서 핫한 종목이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거의 상한가에 바로 직행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따상을 기록을 해서 내일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는 따따상이 이어질 것인가라고 시장이 지금 눈을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을 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친 시가총액 순위 중에서 이제 살펴보면 총 29위를 현재 상장 첫날 기록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내일 또 소위 말하는 따따상이 이루어질 시 23위까지 시총이 올라간다라는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시장의 유동성이 많다 이야기만 들었지만 이렇게 거의 대비와 동시에 이렇게 순위권 안에 진입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사를 좀 읽어보면 너도 나도 청약을 꼭 해야 된다. 전화를 꼭 하면서까지 청약 꼭 해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좀 인기가 뜨거운데 내일 과연 또 한 번 상한가에 직행할 수 있을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흐름만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상한가 잔량으로 남아있는 매수 잔량으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첫날 상한가에 마쳤고 그 이후에도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고민이 될 때는 상한가로 잠겼을 때는 굳이 팔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함께하는 가족분들께
캡처를 해서 호가창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6만 9천 원에 600만 주 이상의 매수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매수 잔량이 거의 500만 주 이상 팔려서 100만 주를 깰까 싶을 때 그렇게까지 매도가 나왔다면 결국엔 상한가가 한 번은 풀릴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상한가가 풀리는 첫날 그때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예를 빅히트나 카카오 게임즈 상장 때에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이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한가가 강하게 잠겨서 상한가 잔량이 뭐 1조 1천억 원까지 막 잠겨 있는데 거기다가 매도를 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상한가가 풀릴 때 1조 1천억 원이 쌓여 있었는데 몇 천억 원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그거는 이제 대세를 거스르지 말고 나도 같이 매도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한가 잔량이 100만 주 정도 깨질 것 같다, 남지 않을 것 같다 하면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모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제 주위에는 한 주에서부터 5주까지 다양하게 다들 받으셨더라고요. 분명 네. 못 받으신 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청약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대응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면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상한가 잔량이 100만 주 정도가 깨진다 싶으면 1조 1천억 원이 쌓여 있다가 풀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하는 방향으로 다들 대응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싶다. 보유할 거다. 왜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네. 더 보유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의무 확약, 의무 보유 비중이 있습니다. 상상했던 바이오팜 있죠. SK 바이오팜. 그렇죠. SK 바이오팜보다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요. SK 바이오팜은 의무 보유, 의무 확약 비중이 약 52.25%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무려 72%였고요. 빅히트는 78%, 오늘 상장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85%가 넘는 물량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미확약 비율이 약 14%로 180만 주 정도 되고요. 그리고 15일 동안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확약한 비율이 2.8%, 36만 주가 조금 넘습니다. 1개월 동안 나는 팔지 않겠다, 24%가 넘는 311만 주 정도 되고요. 3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 26% 이상의 330만 주. 그리고 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라고 의무 확약한 비중이 31%로 390만 주, 거의 4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의무 확약 비율이 85%고요. 미확약 비율이 180만 주였으니까요.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에는 뭐 그중에 조금 나왔습니다. 87만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앞으로 뭐 100만 주 정도가 미확약 물량인데 이 부분을 나는 6개월 보유 물량이랑 함께 정리하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네. 이 SK 케미칼이 가지고 있었던 백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회사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래서 백신의 유통 및 위탁 생산 CMO죠. 그리고 위탁 개발 생산 CDMO죠. 이 분야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CMO, CDMO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 공급된다. 그리고 국내 공급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보유를 하겠다라고 마음 드신 분들은 한번 이러한 의무 확약 비중이나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네. 상한가가 풀릴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성을 보고 나는 기념으로라도 몇 주는 가지고 있겠다. 왜? 기념비죠. 나는 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초 주주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공모청약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첫날 상한가가 풀리냐 안 풀리냐,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상한가가 풀리냐 안 풀리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이 되고 나서 또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한 SK바이오사이언스, 치열한 이제 청약 공모 그런 경쟁률을 뚫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만큼 좀 더 똑똑하게 대응한다면 많은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는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종목 이야기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의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활발한 가운데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아까 이슈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것도 있지만 근데 공모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좀 처음부터 오늘 상한가를 일부러 갈 거였으면 그 가격대에서 원래 책정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통 이제 공모 가격을 정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상한가에 갈 것이라고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왜 먼저 그 가격으로 시작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 기업의 가치라는 부분을 한번 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시장에서 아무리 그 기업이 좋다라고 해도 공모가 그리고 예상 시총, 기업이 평가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기본적 분석으로. 그리고 증시에 상장되면 그 상장 규정에 따라서 뭐 처음 시초가를 2배, 100%까지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상장 시행 세칙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네. 맞게끔 상한가는 30%로 제한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율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것을 이 기업이 당연히 상한가를 갈 것인가 갈 거니까 이 가격으로 합시다라는 것을 누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공정한 게 시장에서 뭐 그래도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나 네. 뭐 코스피, 코스닥 시행 세칙이나 네.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주린이 여러분들은 생각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싸다라고 뭐 비싸다 이런 것보다도 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IPO를 통해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통계적으로 네. 60% 이상의 기업들이 6개월 동안은 하락했다라는 이것은 뭐 통계치입니다. 주관적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지만 통계상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뭐 따상을 하든지 따상상상을 하든지 따상상상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네. 통계적으로는 상장한 60% 이상의 기업들이 6개월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했던 그런 비중이 더 컸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 뭐 따상 성공했습니다. 네. 뭐 상한가에서 하나 잡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그렇죠. 물량 풀린 걸 통해서. 네. 너무 욕심을 내시진 않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초보자고 저는 청약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애초에 이렇게 2배로 가격이 뛴 상태로 시작을 할 거면 이 가격에 설정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 이제 가격을 좀 맞추는 가격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더 스마트하게 이러한 종목들도 공략 방법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이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 움직였는데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제 전공이 아닌 부분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상승과 하락 섹터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네. 번째 섹터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로서 이제 전 검찰총장께서 6월 출판 기념회 개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행보 본격화한다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서현 관련된 부분, 서현 탑메탈, 진도, 뭐 덕성, 우선주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저는 잘 손이 가지 않습니다. 뭐 분봉을 열어놓고 뭐 시시각각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5년 전부터 이 테마를 위해서 매집을 거듭하는 이 테마만 전공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부분, 네. 여러 가지 뭐 매매 기법에 의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뭐 나쁘다 좋다 이것을 같이 평가하기보다는 서연의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 밑꼬리가 달리는 부분, 장대 양봉과 음봉이 최근 3월 4일 이후, 4일 더 따지고 보면 3월 초부터 상승 그 이후에는 윗꼬리 아랫꼬리 조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수익을 분명히 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이러한 테마주에 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익을 내기에 좋은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현 탑메탈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3월 초부터 상승한 이후에 일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죠.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면서 큰 변동성을 이용한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도도 이 구간에서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오고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차트의 흐름들이 유사합니다. 3월 초부터 상승하는 이후에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리는 이 횡보 구간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조금 이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손이 빠르지 않고 이러한 것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것은 제 스스로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G3BNT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근당이나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G3BNT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1차 목표 달성 실패 소식에 지금 이러한 주가 흐름이 또 나왔습니다. 네.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당장에 뭔가 저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시고 회사 IR 담당자에게도 전화해보고, 그리고 이 회사가는 이제 뭐 공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했다기보다는 우리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뉴스도 오늘 장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비중을 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섹터가 이제는 돼버린 것 아닌가. 바이오 섹터가 말이죠. 뭐 여지껏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바이오 업체들에 있어서 공정성을 높여가려는 노력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투심이 너무 위축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잦았던 모습입니다.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이 일부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바이오 섹터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을 움직인 업종으로는 상승 섹터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꼽힐 수 있겠고요. 하락 섹터에서는 뭐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하락이 있었고요. G3BNT 정도가 하락이 있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 무려 2개나 상승과 하락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정치 테마주 계속해서 정치인 관련주들이 엮이면서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드렸고, 제약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최근 개별주들의 좀 이슈 때문에 섹터 전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내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다루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위원님, FOMC라는 좀 큰 산을 좀 넘었습니다. 앞으로가 상승을 크레센도라고 하면 점점 강하게잖아요, 위원님. 그렇다면 이 상승 흐름에 맞게 좋은 종목들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저희는 눈을 좀 돌려야 될까요? 제가 이제 2월은 백신 공백기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전기, 전자 섹터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폰 말씀을 드렸고요. 폴리드 줌 카메라 이야기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음식료와 유통 섹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를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어느 누군가는 이제부터 어느 섹터가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어느 누군가는 그 섹터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수익 실현 기점이 추가 상승을 위한 잠시 쉬어가는 자리일지 아니면 그간의 상승을 마치고 수익 극대화 자리가 될지 그 부분은 앞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 섹터별로 너무 디테일한 목표와 추정을 가지고 대응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흐름 안에서 얼마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적당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 앞으로 조금 더 좋을 업종으로 2차 전지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폴디드 줌 카메라 섹터를 말씀드렸을 때와 유사합니다. 애플이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적용한다, 채택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온통 관련된 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옵트론텍, 자화전자 등등의 종목들이 굉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죠. 너무 시장이 시끌벅적할 때는 단기 고점이 올 수도 있고 차트상 흐름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 가시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폴디드 줌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조금 시장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주가도 일부 조정이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2차 전지 섹터도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좋을 조정들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한 해 동안 굉장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년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상승한 것만큼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게 2차 전지 섹터, 특히 K배터리의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시장 말씀드릴 때에도 쪼그라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다시 커진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과 산업이 커지면 그 커지는 섹터 안에서 종목 하나를 골라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미래를 이끌 모멘텀이 굳이 어떤 것이 당연하게 빡 보이던가 아니면 현 구간의 이슈나 가격적인 매력도를 가지고 그 주식들,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삼성 SDI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면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세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이 추세선상에서 이 저점들을 연결해 보면 이 구간에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다시 한번 저점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큰 상승 이후에 큰 상승 포인트 이후에 이제는 조정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차트상 저점 구간, 추세선과 맞닿아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차트고요. 그리고 LG화학 차트입니다. LG화학도 배터리 1위죠. 전 세계.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저점부터 이어진 추세가 있었고 다시 한번 이 추세를 지지를 해주고 대세 상승을 거친 이후에 이 추세와 다시 맞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지난해 내내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나 2차 전지나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깊은 조정 때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깊은 조정에 어느 기업을 사기 어렵다면 에너지 ETF를 한번 사셔도 좋을 겁니다. 네. 조정장에 사셔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분명히 전 세계가 함께 나서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신재생,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분명히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듯이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의 깊은 조정이 좀 나오고는 있으나 마찬가지의 흐름들이 보입니다. 이 추세선 하단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한번 2차 전지 섹터를 유심히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내일장으로 움직일 종목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으로 움직일 섹터로 2차 전지 섹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스마트한 허반석 위원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 오늘 마지막 코너 시간에는 종목 설명을 하잖아요, 위원님. 네. 근데 어떤 분이 실시간으로 문자로 꼭 위원님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네.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위원님 차트를 보실 때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의미가 대체 뭘까요? 하고 궁금하다고 여쭈어보셨습니다. 네. 오늘 한 종목을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뭐 기본적 분석부터 차트 분석까지 해드릴 거지만 거기서 좀 녹여내 주시면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이 차트를 열어놓고 말씀을 드려보면 네. 주식을 이 종목의 제목은 네. 이 종목의 이름은 M+입니다. 아, M+. 일단 M+, 먼저 공개를 하고요. 네. M+를 보면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제조 섹터고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 마찬가지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차트와 유사합니다. 저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 저점들을 따박따박 지켜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거고요. 방금 문의를 주셨던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시작하는 가격을 시가라고 하고요. 그 날에 가장 낮았던 가격을 저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가장 높았던 가격을 고가라고 하는데 이날 9월 22일자를 보면 빨간색 양봉입니다. 이 양봉에서 윗구간에 있는 이 구간을 윗꼬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꼬리를 아랫꼬리라고 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칠하는 구간이 아랫꼬리고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하는 구간이 이제 윗꼬리가 됩니다. 이 구간이 윗꼬리가 되고요. 이 아랫부분이 아랫꼬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가에서 올라가면 빨간 색깔 봉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양봉, 빨간 색깔로 갔다가 내려오면 이 캔들이 아니라 막대 캔들이 아니라 선이 생깁니다. 그 네. 선을 꼬리라고 보고 윗꼬리. 그리고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캔들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꼬리가 생기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9월 22일자 봉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구간에서 시작을 했냐면 16,700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봉의 색깔은 시가보다 높아지면 빨간색, 시작하는 가격보다 내려오면 파란색으로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이해를 드리기에는 제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녹색창 같은 데다가 검색을 해보시거나 너튜브 같은 데다가 딱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 노란 톡방 들어오셔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다음 종목들. 주에 그 공개 방송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자세한 시간과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오시면 제가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샅샅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M+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M+는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를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조 공정 중에는 조립 공정이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그 제조 공정도 5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5가지에 해당되는 모든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차 전지 제조 공장이 극판 공정이라고 해서 4가지가 있고요. 조립 공정이라고 해서 5가지가 있고 활성화 공정이라고 해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조립 공정 5단계에 해당하는 모든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M+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노칭, 스태킹, 탭 웰딩, 패키징, 디게싱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업체에서 이 모든 장비를 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SK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SK 그리고 그 계열사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90%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조정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권, SK이노베이션 미 조지아 공장을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함께 SDI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M+나 동일하게 비슷하게 차트 흐름이 나왔다는 것 방금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원만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모두가 조금 수긍 가능한 부분으로 일단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를 포함해서 모든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이 세계의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지 않고 다시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 섹터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25년도 목표가 125기가와트시였습니다. 중국 S볼트 같은 경우에는 200기가와트시입니다. 그런데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확대가 있기 때문에 M+가 SK이노베이션에서 어마어마한 수주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의무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정받는 기술력으로 수주 확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년도 매출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년도 매출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270%가 넘었습니다. 100억 원 영업이익이고요. 매출액은 51%가 상승한 1,50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1,585억 원 찍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업보고서상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약 8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828억 원 정도 남아있는 수주 잔고고요. M+ 또한 단독으로 연구개발한 특허와 디자인, 기술 관련한 특허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도 심사가 진행 중인 특허들도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부지런한 회사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를 오늘장,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 3월, 4월, 5월, 그리고 많게는 24년도가 되면 배터리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추정,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함께 동일한 목소리로 친환경과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거의 한 목소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공장 증설과 확대, 생산 목표량 증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24년에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배터리 대장주뿐만 아니라 라인, 설비, 소재, 부품과 관련된 업체들에 있어서도 장기 호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 볼 것은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장비주라고 하면 지난해 재미를 크게 보았던 원익 IPS가 떠오르는데요. M+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에서 장비 제조사로 원익 IPS만큼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맞닥뜨려져 있고요. 그리고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수익 극대화 라인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일부 되돌림 자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수익 극대화 라인은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적어도 상승을 다시 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0년도에는 200% 이상, 50% 이상 영업이익과 매출의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이 기업을 이끌 모멘텀은 무엇인가? 2차 전지 조립 공정 중에 5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장비를 이 회사가 모두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서 수주를 90% 이상 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력은 일단 인정을 받은 것 같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주 그리고 공급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기술이 있으니 망하지 않을 기업 그리고 성장하는 섹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2차 전지 대장주뿐만 아니라 장비주도 함께 관심을 받아보자 라면서 M+ 오늘 베스트 스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 M+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차트에 대한 설명도 더불어서 해주셨는데 방송 중에 설명 너무 감사하다고 또 답변까지 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차트 공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이야기로 채워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